탱크 뚜껑을 뚝뚝 따버리는 엄청난 화력과 맷집을 가진 미 공군의 공격기이자 근접 항공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된 최초 기종인 A-10 썬더볼트 2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수TV입니다. 미군은 병사의 생존성을 중시했고 강력한 화력으로 승부를 보아야 했기 때문에 항공 지원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베트남전을 계기로 적군이 보유한 대공포 위험으로부터 근거리에서 공군이 지원해줄 수 있는 기체를 개발하고자 AX라는 명칭으로 차기 공격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AX 사업은 실제로는 미 공군이 울며 겨잘먹기식으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가열되면서 지상군에 대한 항공 지원은 크게 늘어났지만 실제로 기존의 공군기들은 이런 임무에 맞지 않았고 육군이 자체적으로 수송 헬기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대체하였지만 이로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 육군은 한동안 접고 있었던 공격 헬기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했고, 하지만 이러한 미 육군의 행보에 항공 작전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미 공군이 그제서야 근접 지원 전용기 개발에 나서게 된 사업이 바로 AX 프로젝트입니다. 다량의 폭탄과 미사일을 실을 수 있도록 많은 무장 탑재량을 가진 공격력을 최우선으로 원하였으며, 저고도로 날면서 지상 공격을 할 수 있으며 대공포 회피 및 공격 후 급선회로 돌아와서 재공격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저고도 기동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선에서 장시간 대기하다가 아군의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장시간 채공 능력까지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더라도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프로젝트였으나 여러 제작회사에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에 대한 해법이 나오게 됩니다. AX 프로젝트에는 21개사 제작회사가 참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노스롭 YA9과 페어차일드 리퍼블리그 YA10이 AX 사업의 승자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YA9은 좀 더 속도가 빠르고 기동성이 좋았으나 YA10은 좀 더 무장 탑재량도 많고 튼튼하고, 그리고 또 YA10은 날개 위치가 높아서 무장의 장착과 탈착이 용이하다는 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YA9에 비해서 가격이 25%나 저렴하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YA10이 선정되어 A10 썬더볼트 2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A10은 A1 스카이 레이더와 A7D 콜세어 2 장점만을 합쳐서 만들어 놓은 기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1 스카이 레이더는 기체가 워낙 튼튼하고 뛰어난 방어력을 보여주었으며 대량의 탑재량도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던 공격기였으며, A7D 콜세어 2 다목적 공격기는 무장 탑재나 채공 시간이 좀 아쉬웠던 경 공격기였습니다. 이 둘의 장점만을 버무려서 만들어진 게 A10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롭기인 A1 스카이 레이더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제트 추인 장치를 장착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A10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저속 기동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H-64 아파치와 같은 헬기의 경우에는 대공포에 굉장히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대공포를 회피하고 공격 후 급선회로 돌아와서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기동성은 A10 썬더볼트 2가 가진 장점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긴 비행시간을 둘 수가 있습니다. 느리게 날면서 오랫동안 상공에 체류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한 지점에서 적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었습니다. 채공 시간은 미군의 요구를 완벽하게 맞춘 무려 90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력한 화력을 둘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30mm GAU-8 어벤져 기관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기관포는 기갑부대를 상대할 목적으로 제작된 무기이며 기관포 무게가 250kg에 달하며 분당 4,200발이 넘는 열화 우라늄 총탄을 쏘아부을 수 있습니다. 열화 우라늄 총탄은 섭씨 1200도까지 올라가는 탄환인데 이 탄환은 관통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초에 70발씩 탱크 및 장갑차에 발사한다면 웬만한 기체는 작전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당 35발에서 70발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약 6,6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도 2세대 전차에 속하는 T-55, T-62, M48 이런 전차들은 충분히 상면과 후면에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포로 에브람스 전차에 테스트한 결과 상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미군은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30mm 기관포로 아랍연합군 전차의 뚜껑을 따버리는 모습을 보고 감명받아서 일찌감치 AX 사업에 30mm 기관포를 달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대
현대 폭장력은 7.26톤, 폭장력이 7.26톤이라면 현대의 웬만한 전투기와도 맞먹는 수준입니다. 미사일, 로켓탄 등 무장 탑재도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AGM-65 매버릭 미사일을 탑재하고 TV 카메라로 목표를 추적하거나 또는 표적의 열을 추적하는 적외선 유도 방식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며 사거리 22km에 육박합니다. 탄두 무게가 57kg나 되어서 코브라 헬기의 헬파이어 6배 폭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10의 네 번째 장점으로는 극한의 생존성, 즉 방어력을 둘 수가 있습니다. 공격력도 좋지만 방어력은 거의 최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썬더볼트 2라는 이름은 방어력이 최강이었던 P-47 썬더볼트 이름을 따와서 썬더볼트 2라고 명명하였습니다. P-47 썬더볼트는 너무 날렵해서 맞추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때려도 끄떡 않는 사기적인 맷집 때문에 방어력에선 최강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전투기입니다. 그 정도로 A-10 썬더볼트 2는 최강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10 썬더볼트 2 장갑 두께는 38mm나 되며 베트남전 등의 전투에서 미군이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전투기의 파손의 이유는 대부분 연료 계통의 피격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10은 연료 인하를 최대한 방지하는 데 설계 초점을 맞추고 연료 탱크 화형을 막아준 특수 재질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미지 보시면 주요 연료 탱크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A-10은 하나의 연료 탱크가 피격된다 하더라도 즉시 소화가 가능하며 연료 탱크에 300발의 예강탄과 소위탄 발사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피격당할 때 두 개의 엔진이 모두 고장나는 상황이 많았지만 A-10은 엔진 간격이 넓어서 한 개가 피격되더라도 남은 한 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유압이 끊겨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종관과 조종면에 강력한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거의 모든 부품이 어느 정도 방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으며 특히 방탄 설비된 픽 주위는 티타늄 장갑으로 구성된 욕조 같은 구조에 의해 파일럿과 조종 장치를 보호해서 A-10 조종사는 피격돼도 거의 안 죽는다는 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조종석의 방탄 설비가 전체 방탄 설비의 무게의 47%를 차지하였으며 방탄 설비의 37%가 연료 탱크나 연료 파이프 방어, 그리고 방탄 설비의 16%가 비행기에 필요한 필수 전자장비 및 배선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날개 모양 때문에 무장 탑재량도 많지만 엔진이 멈추더라도 무동력으로 상당한 거리를 글라이더처럼 날아갈 수 있게끔 날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공포나 맨폐지에 피격당하고도 무사 귀환한 기체만도 약 15대 정도 되며 이 중 한 대는 327곳의 피탄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주달개가 절반가량 날아간 상태에서도 귀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설계 자체는 23mm 기관포에 한 발 이상 명중되어도 견딜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지만 57mm 대공포탄 4발을 직격으로 맞고도 무사히 귀환한 기체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전투기는 57mm 대공포탄에 한 방이라도 피격당한다면 그대로 추락하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이런 면에서 A-10의 방어력은 정말 놀라운 따름입니다. 2003년 4월 8일에 A-10이 근거리에서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되어 엔진 하나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나머지 엔진도 손상된 상태로 복귀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으로는 부품 호환성도 들 수가 있습니다. 기체의 부품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기체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설계하고 기체 호환율이 98%에 이릅니다. 엔진마저도 간소화하기 위해서 탈부착형 엔진을 사용하였으며 엔진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새 엔진으로 갈아 끼워버리고 출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던 A-10도 미 공군은 천덕꾸러기로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전을 계기로 탄생하게 된 공격기이지만 베트남 종전에 따라 막상 제작 후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낼 만한 전투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베트남전 같은 실전 상황에서 많은 활약을 할 시간이 주어졌다면 아래와 같은 의견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생 배경이 배경인지라 A-10은 1970년대에 배치된 이후 기체의 효율성에 대한 계속적으로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비행 속도는 느린 데다가 값싸게 만드느라고 레이더는커녕 레이저 목표지 시기도 없는 사실상 2차 대전 당시 쓰던 공격기보다도 덩치가 좀 크고 무장 탑재량 좀 더 많은 것 빼고는 나을 게 없는 물건이 현대 전장에 적합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간 작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각종 전자장비를 추가하는 한편 이 전자장비를 다룰 승무원을 한 명 더 태우는 2인승 버전의 A-10B가 계획되기도 하였으나 이마저도 사업 취소가 되었습니다. A-10 썬더볼트 2는 1인승 탑승 체제였는데 지상 근접전을 하면서 운항을 하면서 조준하고 발사하는 과정까지는 혼자 하기에는 좀 버거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냉전 종식과 함께 미국 및 나토가 전면전을 겪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고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일정한 피해를 감내하고서라도 적어도 근접 지원에 주력하겠다던 A-10의 운영 교리가 시대에 뒤처져 버린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명피해만으로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큰 화두가 되어버린 미국에서는 A-10처럼 어느정도 두들겨 맞을 것을 감수하고 인파이팅을 벌여야 하는 전투기는 매우 애매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A-10이 다시 1990년에 걸프전에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1990년에 걸프전을 발발하고 막상 실전에 투입시켜보니 무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 채공시간이 1시간 이상이나 되고 막강한 무장 탑재 능력을 본 미 공군은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임무로는 이라크군은 스커드 미사일 포대를 공습해서 파괴하는 임무에 투입되었는데 저속이긴 하지만 장시간 제공이 가능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임무였습니다. A10은 터보팬 엔진의 직선인 구조로 저속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장시간 채공에 있어서는 일반 전투기보다도 유리하며 원래 처음 설계될 때부터 요구사항 중에 장시간 공중 체류 부분이 들어있던 것이라서 이것이 적중한 것입니다. 또한 고장과 피탄에 강한 단단하고 튼튼한 구조 덕에 몇몇 사례에서는 어느정도 지상 포화에도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오는 생존력을 실전에서도 보여주게 됩니다. 애초에 AGM-65 매버릭을 이용한 근접 지원 임무는 미 공군 F-16의 목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F-16들은 다른 전력들과 함께 전후방 차단 임무나 스트라이크 패키지 일원으로 참가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접 항공 지원에 투입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CAS 임무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차에 쩌리 취급받던 A10이 눈에 들어왔고 이를 활용한 것이 적중한 것입니다. 매스미디어 영향이 컸던 걸프전에서 A10의 활약에 상당한 거품이 더해졌고 이전부터 홍보하던 탱크킬러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걸프전을 통해서 일약 스타로 자리매김합니다. A10에 대한 영상을 찍다보니 내용이 원체 많아서 1, 2부로 나누어서 올려야 될 듯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A10 썬더볼트 2 탄생 배경과 장점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부에서는 A10 썬더볼트 2가 훌륭한 근접 지원기임에도 틀림없지만 현대전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패러다임에는 안 맞는 약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 약점들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자 업그레이드가 된 기체인 A10C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백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